이해되시죠? 천천히 할게요.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지상권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점 뭐냐면, 지상권은 개념이죠.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목적엔 제한이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지상권이 토지 사용권인데 자꾸 건물에 대한 권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다라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지상권은 뭡니까? 토지 사용권이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뭐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독립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건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고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팔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뭐예요?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도 가능하냐면 소멸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원칙이 무상이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를 거꾸로 원래는 유상이지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논리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또 스텝이 꼬여서 틀리게 됩니다. 지상권은 뭐죠? 원칙이 무상이므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지료 지급하는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서 첫째,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을 뭐하고 있냐면 보장하고 있는데, 이 최단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하냐면요.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과 수목을 뺀 나머지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려면은 견고한 건물과 일반 건물이 뭔지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조문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문이에요. 따라 우리 195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 우리나라는 초가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조문은 뭐냐면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이런 식약으로 만든 조문이에요. 따라서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다 뭐로 들어가요? 견고한 건물로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 돼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어요.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고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죠? 땅 소유자죠.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됩니다. 근데 항상 원상 회복해야 되느냐, 항상 건물을 때려 부시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을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뭐 포기할 수도 있고요. 혼동될 수도 있고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소멸 사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누가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요? 거부당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또 함정에 먼저 빠져들게 되니까 항상 원칙과 예외를 따로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한 겁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교재 특수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뭐죠? 저당권 할 때 오늘 할 거고 분묘기지권 이런 건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6페이지에 오시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뭐 간단하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의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고 건물 소유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요. 무엇도요? 지상권도 따로 팔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30년이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있어야지?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하려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상권에 대해서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죠? 뭐 판례니 뭐니 잔뜩 외워봐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택관리사 민법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해할 건 뭐죠? 요거죠. 토지 사용권이고 독립된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데요? 지역권은 안 할 겁니다.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432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이 나옵니다. 전세권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세권이 뭐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지급해 그것을 반환받기 위해서요.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지만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전세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나누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임차권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전세권이 됩니다. 명칭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그건 뭐예요? 전세권이고요.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뭐예요? 임차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올해도 나왔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전세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설정 등기를 안 하죠. 왜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는데 그게 오히려 세입자에게 대단히 유리해요. 전세권은 결코 좋은 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전세권이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의 내용이 뭐예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전세권을 배우지도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문제를 풀어제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뭐죠? 막 섞어서 시험을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전세권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요. 전세권은 뭐죠?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래야 뭐예요? 전세권이고,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 계약서 명칭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더라도 뭘 했으면요? 설정 등기를 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좀 살 좀 붙여보는데요.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자식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야 임마, 안 주면 니네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전세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빌려줬던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이 되는 거죠. 기존의 채권으로 뭐죠?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안 살죠. 그 집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여전히 친구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만 하면 돼요? 설정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은근히 또 헷갈리게 만드는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전세권이 건물로만 시각이 가요. 건물의 전세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까? 토지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죠.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뭐 하진 않아요? 쫓겨나진 않아요. 다만 어떤 의무는 있는 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뭐 당합니까?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해야 합니다. 경매를.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전세금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고요. 안 나가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안 나가면 전세금 안 줘도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러 가면 법원은 먼저 집을 비워주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안 나가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안 나가면 거부가 정당하니까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반환 안 해도 돼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실제로 전세금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집을 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방 한 칸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건너방에다가. 근데 이놈이 전세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 없다. 왜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는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세권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고요. 좀 정리할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첫째, 존속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문제가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잘 틀려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냐면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전세금 지급하고 오늘 설정 등기했는데 다음날 나가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없다면요? 약정이 없다면. 다만 이사갈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야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오늘 전세금 지급하고 오늘 설정 등기했더라도 전세권자가 다음날 나가겠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항상 우리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은 잠깐 교재 좀 볼게요. 434페이지 보시면 434페이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1. 설정행위로 정한 경우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이면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넘이 10년을 단축된다. 최단기간에 관해서는 건물 전세권에 한해 규정을 한다. 즉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이를 어떻게 해요? 1년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규정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은 1년을 보장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3,000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요 1년이 보장이 되는데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 뭐가 보장이 돼요? 1년이 보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전세권의 기치는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어디만요? 건물만 그렇고요. 건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뭐가요? 1년이 보장이 되니까 전세권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셔야지. 원칙이 1년을 보장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마다 뭐 꼬여요? 스텝이 꼬여요. 자,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든 토지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끝입니다. 자꾸 뭘 보장하려고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죠.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갱신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고요. 또 법률갱신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갱신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만료일을 기준해서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법정갱신은 뭐에만 있습니까?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있고 뭐에는 없어요? 토지 전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뭐가 돼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맨날 시험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은 1년이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존속기간은 뭐라고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주택은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또다시 몇 년이면 2년이에요. 주택이나 그래요.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별로 뭐한 권리가 아니에요. 좋은 권리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죠? 와 이상하다. 주택임대차 이런데 이러면 뭐예요?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배우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은 나오는 데가 뻔합니다. 그죠? 힘든 게 아니라 자꾸 뭐 가지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세권의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원칙 이것도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다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형성권이므로 전세권 설정자는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어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도죠. 자,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40페이지입니다. 기본학위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마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올해 시험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니은번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관한 규정,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맞나요?
아까 우리가 상린관계 뭐였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 간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헷갈리면 뭘 생각하자고요? 층간소음 문제. 윗집에서 쿵쿵 뛰어다니는 사람이 전세권자든 임차권자 당연히 뭐죠? 허용되지 않겠죠. 디귿번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경매를 신청한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리을번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유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임대차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도 당연히 뭐죠? 동시 이행 관계겠죠. 따라서 다 맞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 이제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정리해야 되냐면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방금 본 문제에서 지문이 나오긴 한데 요 경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하고 나중에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경매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두 번째,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배당인데 배당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냐면요.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말을 좀 주의하십시오.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배당 순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무엇도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도 주어진다는 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정도가 경매에 관한 전부고요. 요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틀리세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죠. 연습을 해도 틀리세요. 첫째,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 지금 아까 올해 문제도 여기서 나온 거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보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병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해요, 안 돼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돼요, 안 돼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세권 소멸해요, 안 돼요? 네,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최우선순위 저당권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한다고요. 얘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왜 표정이 그래요? 자, 이해할 것도 아닌데. 아이씨, 설명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죠? 왜 소멸된다고요? 배당 받으려면 뭐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으면 얘는 소멸되잖아요. 얘는 1순위로 바뀌잖아요. 부당하잖아. 그죠? 부당하잖아요. 얘도 소멸될 건데. 그래서 배당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고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결정됩니까? 소멸될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하든. 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를 말씀드리는데 왜 다른 예를 말씀하세요? 이 예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그죠? 다시 한 번요.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누가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해야 됩니다.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도 전세권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셋 다 뭐 된 권리예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건너면서 틀리는 거예요. 핵심 뭐라고요? 누가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문제도 아까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했다고 나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어떻게 해요?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나중에 동영모의고사 보면 끝까지 틀리는 문이 있어요.
그때는 가끔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틀려야 돼 그냥. 그 말은 뭐죠? 저를 안 믿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예를 다 들어보시고. 그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두 번째. 자, 1순위가요. 갑 앞으로 전세권입니다.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에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인데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소멸률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 원칙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전세권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죠?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아니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을이 뭐예요? 1순위. 병이 뭐예요? 2순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갑은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 누구한테 받습니까? 경락인한테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세 번째. 세 개만 할 겁니다. 자, 토지 등기부인데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2순위로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이죠. 3순위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됩니까? 안 합니까? 아, 뭐 소멸이 안 돼 또. 얘하고 비교한다고 얘하고. 용의권. 용의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소멸돼 안 돼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여기 전세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용의권.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대학원 임대, 주택 임대 따지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소멸됩니다.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갑. 2순위가 누구예요? 이것도 이제 환장하는 거죠.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되죠. 지상권,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여기서 얘는 용익물권인데 특별히 뭐가 주어진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상권자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상권 설정할 때는 무엇도 함께 설정하냐면요. 저당권도 함께 설정해요. 그래야 뭐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유는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집니다. 까졌죠? 여기까지 수험적으로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자, 이 경우 다시 볼게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갑전세권 소멸되지 않죠? 그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근데 얘가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갑이 배당을 받겠다라 선택을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소멸되고 그때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가 됩니다. 갑이 뭘 해야지만요? 배당을 받겠다라고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만요. 까졌죠? 헷갈려요? 지울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질문하시죠. 그죠? 예. 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